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권혜호입니다. 여러분들 이주 노동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전에는 외국인 노동자 이렇게 불렀죠. 사장님 나빠요. 우리가 그런 개그 프로에서 그런 장면을 봤던 것이 벌써 10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주 노동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주노동희망센터에서는 그 방법을 좀 더 바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이주노동자 현지의 아이들에게 공부할 권리, 펜을 쥐어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는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에 여러분들이 희망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로 지난 2002년 서울시장 선거 때 특보를 지낸 김동혁 씨의 녹취에는 140억 원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140억 돈 갔잖아. 그래갖고는 통장하고 도장 안 갖고 오면 결국 안 나간다 이래 갖다 줬잖아. 일부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이라거나 BBK로부터 회수한 투자금 140억 원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상은 다스 회장의 핵심 측근인 김종백 씨는 오늘 취재진과 만나 녹취에 나오는 140억 원은 다스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당시에 그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에 그 비자금 나온 120억과 또 제가 볼 때는 그 2005년도에 20억인가 아니면 또 소규모의 그 비자금이 나와서 그 합친 돈으로 140억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에서는 이 돈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들 시영 씨를 통해 회수하려 애쓴 정황이 드러납니다. 몇 년 전에 영감이 시영이 보고 달라 그래가지고 된 거야. 그 시영이가 이상한 씨 보고 내놓으셨더니 난 모른다. 동영이 안 되게 된 거야.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사실상 장악한 아들 시영 씨를 통해 비자금까지 회수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김종백 씨는 또 이 비자금의 회수를 두고 시영 씨와 동영 씨, 이상은 회장 간의 핑퐁 게임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시영 씨가 이상은 회장한테 가서 돈을 달라 그러고 뭐 이동용 그 부사장한테 돈을 달라 그러고 서로 미룬다. 사실일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게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다스 비자금 120억 원 조성이 오직 격리 여직원 개인에 의해 저질렀다는 정호영 특검의 기존 수사 결과가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비자금을 만든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찾아내 다스의 실제 주인을 가리려 하는 검찰의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김종백 씨는 이 회장의 아들인 동영 씨와의 갈등으로 사실상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동영 씨의 불법 행위를 대신 뒤집어쓰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동영 씨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와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자 다시 김 씨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분이 또 저를 이용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번에는 그런 거를 당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부득이하게 녹취를 하게 됐습니다. 녹취가 만들어진 계기입니다. 이후 2016년 4월 이 전 대통령의 집안 관리를 맡았던 김동혁 씨가 김 씨에게 접근합니다. 김동혁 씨는 집안 관리를 맡은 인물일 뿐 다스 내부 사정에는 어두웠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여러 언론이 140억 원에 대한 김동혁 씨의 말을 별다른 확인도 없이 내보내는 일이 반복되자 본인의 신분을 공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게 김 씨의 말입니다. 녹취록이라는 하나 이유만으로 계속 방송을 하면서 좀 말이 안 되는 거, 맥락을 짚지도 못하고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고자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자신이 녹취한 파일이 800개가 넘는다고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부분 사적인 대화라며 선정적인 보도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이번 제보를 통해 원하는 건 딱 하나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진실만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비자금이면 비자금이다. 다스는 누구 거다. 직권남용은 누가 직권남용을 해서 정확한 것만 찝어주면 그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다스는 MB 거다라고 외쳐온 김종백 씨의 노력이 이번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동부지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합니다. 세월호 특조위 업무를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명을 달리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검찰은 윤 전 차관을 상대로 특조위 활동 기간을 줄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와 청와대와 협의해 특조위 대응 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해수부 자체 감사에서는 세월호 인양 추진단이 특조위의 활동 시점을 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자문까지 얻었지만 해수부가 이를 무시해 실질적으로 특조위 활동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조위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면 이를 방해하는 내용이 담긴 특조위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감사에서 적발된 해수부 공무원은 모두 10여 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윤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내일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선거 일정이란 건 4년 단위, 5년 단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피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차피 이제는 선거 전국이 돌입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부류에서 막 지지율 여론조사가 막 문재인 대통령 또 떨어진다고 하니까 호기 잡아서 막 계속 말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평창은 망해도 돼. 평양이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말하는 건 그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끌어내리고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라는 최후의 발악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요. 이명박 제대로 처리 검찰이 잘해주고 그리고 평창올림픽에 지금 슬슬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선수단도 막 내려오고 그러면서 다시 지지율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상태를 놓고 지금 자유한국당 쪽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지지율이 추세가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속 밀어붙여서 현 상태 유지, 지방자치단체 그게 목표가 될 거고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일단 추세가 하향 추세라고 해도 다시 올라간다는 걸 감안했을 때 이번 지방선거는요 사실 알고 보면 되게 쉬운 방법이 있어요. 영남 지방을 민주당이 얼만큼 차지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했다 그러죠. 경남 동부의 분위기가 좋다. 이 느낌은 뭐냐면 경남이나 이쪽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닷가 쪽으로 해서 중심으로 동부 쪽은 공업단지들 도시들이에요. 네. 그리고 내륙 쪽은 대부분 농촌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가 훨씬 많은 동부 쪽의 분위기가 좋다는 건 경남지사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네 하는 부산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방선거 때 판세를 할까요? 이런 거는 다른 데는 사실 별 필요가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고 인천과 경기도도 그냥 이 분위기대로 간다면 물론 가정이긴 합니다만 민주당이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사실 선거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PK를 민주당이 독식할 수 있느냐 더 선전해서 TK 중에서 대구까지를 먹을 수가 있느냐 또는 자유한국당이 최대한 선방해가지고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까지를 그대로 지켜내느냐 그 싸움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제 정치적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PK, TK가 나머지 지역의 적폐 염원하는 국민들의 합류하느냐에도 관점이 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좋다라는 건 정치적인 관점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다른 지역과 괴리되어 있는 PK와 TK 지역이 일단은 PK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분위기 괜찮습니다. 근데 TK 지역에서는 사실은 경제가 지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좀 붕괴된 이후에 굉장히 민심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저도 현장에 갔다 와봤지만 PK는 워낙 지금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렇다고 치는데 저는 이거는 정치적인 관점인 것이고 그럼 촛불혁명이 1700만 명 그다음 국민의 80%가 적폐를 청산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물며 TK에서도 70% 이상이 지금 MB 구속하라는 것이고 PK에서는 80%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국민들 의식 수준이 TK, PK 지역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동서의 갈등이 붕괴됐다는 사실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거로서 판을 보더라도 동서의 분열 시대는 갔다. 가서 적폐와 정의 시대, 이 시대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자칫 이제 이 프레임에 말려들까봐 걱정인 게 뭐냐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당에서 이 프레임이 뭐냐면
지금 사실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 같은 경우는 총 17석 중에 새정치가 9개, 새누리당 8개 이겼거든요. 이때도. 그런데 이제 시군구 의장의 선거 결과는 총 226석 중에 당시 새정치연합이 80석을 가져갔고 무소속 29석, 새누리당이 117석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117석이 대부분이 경기 일부하고 TK, PK였어요. 네, 잘 한번 찾아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인구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이쪽이 이제 많습니다. 지자체장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염려된 건 뭐냐면 이게 중간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짚고 가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에는 중간 평가라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정치 프레임으로 너무 판을 읽다 보면 이게 중간 심판 성격으로 가서는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프레임이 되냐면 시도지사를 60% 먹었다고 쳐요. 그다음에 이제 시군구, 구신구 의장을 또 한 60% 먹었다고 치더라도 이게 이제 지자체 의원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지자체 의원들까지 평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분위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즘 투표 성향을 보면 지역에서 얼마만큼 지역 이익군으로 활동하느냐에 따라 당선 여부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딱 선을 그을 때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도지사까지만 좀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17개 시도지사로. 그러면 이제 부산하고 경북도지사 아닙니까? 대구하고 경북도지사, 부산하고 경남도지사. 요 정도로 평가를 해야지 너무 아래로 내려가면 이게 좀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프레임을 잘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수도권 같은 데는 넘쳐나. 그러면 경선하면 돼. 근데 아직까지 기반이 그래도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같은 여야 정권 교체 이런 거 해도 심한 경우는 TK나 이런 데 가면은 지역위원장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공석인 경우. 근데 이제 여당이 됐고 실제로 그쪽 지역에도 나름대로 그런 지역적 분위기가 좀 움트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TK만 해도 전 지역에 다 기초부분까지 다 공천하겠다. 이제 명실상부한 여당의 어떤 유형을 과시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 확정됐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방선거에 돌입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첫 번째, 일단 여당이 됐고 분위기 좋다 그래서 공천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는 전력 공천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성범죄자 공천 배제.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인사검증하는 장차관들 이렇게 할 때요. 그보다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흐름이고, 그리고 현역 의원은 기초단체장 출마를 금지하는, 실제로 이제 이게 누구 말한 이재명 시장 효과래요. 기초단체장을 좀 예전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좀 알로 본 게 있는데 중소도시 이런 게 말고요. 수도권의 좀 큰 도시에는 시장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나면 정치적으로 훨씬 더 커진다는 어떤 그 효과 때문에 현역 의원 공천은 기초단체장은 안 한다. 광역까지만 하겠다 이런 건데 결국에는 이제 만류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의석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 의석이 그렇죠. 지금 한 석이 아쉬운 마당에 만약에 현역 나가가지고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불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국민들한테 짱돌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 국회가 굉장히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의원직을 내고 가서 나간다는 건 큰 문제고요. 아까 그 말을 좀 이어보면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 룰이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어요. 지자체 의원들은요. 오픈 프라이머 대신에 권리당원들이 직접 뽑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수록 전략공천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공천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장 이상은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50대 50으로. 요게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선진화되어 있는 공천 방식이고 지역위원장들이 갑질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하물며 의원까지도 줄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지역의 권리당원들이 직접 뽑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선진화되어 있고 다시 좀 분위기로 가보면 경북 지역에 제가 이제 시민의 눈 때문에 내용을 알잖아요. 경북의 지역위원회도 없는 곳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맞아요. 예. 예, 예. 그리고 후보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전 지역의 후보를 경북 지역에 낸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계에 큰 발전을 가져올 거다. 왜 그러냐면 특정 지역에서는 오로지 지금까지 70년 동안 한 당만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당들이 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찬밥도 먹고 뜨거운 밥도 먹고 비빔밥도 먹게 됐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럼 당선이 안 되더라도 사실은 그 선거 과정에서 민주정치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그 지역의 특정 지역들이 다수의 지역들의 의견들로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메커니즘을 만들어 나가는 건 굉장히 좋은 방식이고요. 원칙대로 정말 국민들한테 약속한 대로 경북은 전 지역 다 내라. 이건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야만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한다. 당선이 안 되더라도 좋습니다. 조직 자체가 만들어지는 건 선거 때거든요. 그렇죠. 그 조직이 그대로 살아 있으면 그 다음 선거 때는 또 유리해지는 일종의 이제 동진 정책이라고 그렇죠. 하는 동진 정책. 실제로 이거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지방선거 뭐 누구 나와가지고 시장 군수 당선되고 이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생명력과도 연관이 있고요. 만약에
TK나 PK 이런 데서 정말로 의미 있게 어떤 혁명적인 결과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개혁의 탄력을 또 바꿔요. 그럼요. 지방선거는 사실 왜 우리가 선거할 때 그 정권이 지금 좋은 평가 받고 있냐 안 하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선거랑 연관이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정권 심판론이 아직 대두되기는 좀 어려운 시간 타임이고 그랬을 때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큼 중요한 개혁이 사실 없는 겁니다. 알고 보면 누가 뽑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특정 세력이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래서 만약에 TK나 PK에서 정말 홍준표가 바라는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TK에서 한 석이라도 내주면 자기네들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해체시킬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좋은 방법은 선거에서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 그 약속을 지킬 리가 만무한 사람들이긴 한데. 그렇지. 내가 언제 그랬을 그럴 거는 뻔하고요. 이 지방선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지방선거가 아니라 지역의 조직을 재건하고 나면 지방선거에 지더라도 그 다음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구성되어 있는 재건되어 있는 지방조직을 활용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해볼 만한 결과를 내볼 수 있는 이런 그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로 신비님 얘기대로 전 지역에서 그 조직들을 만들어서 후보를 내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모 지역에 후보가 난립하면서 서로 이제 이 민주당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집권 여당이니까 지금 민주당이 호황을 맞았다고 해서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지자체 광역시도 특별시가 포함해서요. 2개 특별시 포함해서 이곳을 장악할 요량으로 당내 경쟁 구도에서 서로 헐뜯기를 하게 된다면 이건 자멸하는 길입니다. 분명히 최근에 지금 제가 지금 화가 나는데 윈윈 전략으로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겸손하면서 국민의 적폐 청산의 염원을 담아 윈윈 전략으로 가야지 상대를 헐뜯고 비방해가지고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지탄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서 각별하게 좀 주의를 요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울줄해가지고요.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당내 경선만 이기면 본선 이긴다라는 이 아니란 생각 일부 정치인들로 문재인 정부의 전체 흠집되는 또는 그것이 더 확대돼서 제가 얘기한 게 MB하고 박근혜의 경선에서 나온 비리들이 지금 다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너 죽고 나 살자라는 식의 경선 내부 경선을 했다가는 국민들한테 분명히 짱돌 맞아 다칠 거다라는 걸 제가 경고를 드리고요. 분명히 윈윈 전략을 하고 그것은 반드시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의 성공적 방향과 맞물려야 한다. 명심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게 PK 쪽에서는요. 자유한국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넘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가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려야 됩니다. 네. 분명히 가려야 됩니다. 지난 적폐 세력들의 부안해동에서 매관매직한 자들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한편에 이런 논리도 있거든요. 뭐냐면은 저쪽 세력이라고 해도 그 지역에서 신망이 높았던 사람들을 굳이 내칠 이유는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거야 그렇죠. 신망이 있다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끔씩 정치인분들 나오셔서 하는 말씀들이 저번에 그 김우영 은평구청장도 그런 얘기했어요. 저쪽이라고 해도 막상 지방에 내려가서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 같은 걸 하게 되면 국민들 그렇게 무시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사람 또 잘하려고 노력하더라.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근데 뭐 완전 황무지 텃밭에서 선거 나가봐야 한 10%도 넘길까 말까 하게 막 몇 년씩 고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넘어와가지고 공천받으면 그게 뭐예요? 계속 지금 거제시장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맥 빠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략공천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지역에서 정말 빨갱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위해 지역에서 정말 힘들게 활동했던 분.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세월호 피켓 들었다는 이유로 그 식당이 망했거든요. 헐, 진짜요? 네, 구미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역에서 테러를 감수하고 싸웠던 사람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죠. 네,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략공천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기지 않더라도 아까 권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는 거, 네, 민주정치를 확산해 나가는 거, 부패정치를 청산하고 특히 이 지역에서 그 분위기에도 조직을 완성하는 데 1차적 목표를 갖는다고 해도 손해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데 이제 전략공천 이야기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영남 쪽에는 사실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김부겸 대구시장 나가. 여권 내에서는 그 푸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미 선언을 해버렸죠. 아니 선언을 해도 이를테면 문재인 개혁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더 득인지 지방선거 나가지고 대구의 시장을 민주당이 나와.
이겨버려. 거기에 파죽지세가 더 득인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지. 저는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나가십시오. 네. 나가야 됩니다. 지금 김부겸이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에 지금 지지율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여론조사 보면은 김부겸 집어넣으면 1등이에요. 네, 1등입니다. 마찬가지로 경남에 김경수 나가라, 부산에 김영춘 나가라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남도지사, 부산시장, 대구시장 가져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지금 계속 사람들로부터는 좀 힘도 있어 보이고 실력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계속 하마평에 오르는데 그런데 분위기 좋다고 하니까 김경수 왜 경남에서, 김부겸 왜 대구에서, 김용춘 왜 부산에서 막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다시 나가시오. 그게 전략 공천의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은. 흐름상 그렇다는 거고 사실 정치권에서는요. 지방선거나 이런 걸 봤을 때 계속 여론조사 돌리고 있거든요. 누가 나가면 누가 이긴다는 걸 대충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부겸 장관이 어쨌든 대구시장 나가는 건 전략 공천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국민이 원하고 있거든요. 대구 시민이 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강주 갔다 왔지만 강주 시민들은 어떻게 하면 중앙정부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자를 찾거든요. 그럼 그 실력자를 어떻게 가려낼 거냐는 지금의 김부겸이 갖고 있는 그런 아우라인 거죠. 그런데 김부겸은 대구에서 만약에 당선이 되면요. 이후에 대통령 후보 바로 올라갑니다. 그럼 개인이 볼 때라도 대구에서 새로운 정치, 민주정치를 확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장관하는 것보다 대구 내려가서 시장하고 그러면서 대구 내에 그 불모 지역 내에 민주, 진보 정치를 확대해 나가는 마중물의 역할을 해준다면 국민은 절대 김부겸을 버리지 않는다. 근데 이쪽에 민주당에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거론하는 세 사람은 다 현역 의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나가서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면 좋겠지만 어차피 그 자리 또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영남 쪽에서 당선되시는 분들은 바람 타고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역 내에서 엄청 지역을 일구 갖고서 나름대로 성장한 사람들인데 그 자리에 대타로 누가 나가도 위험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게. 사실 딜레마인 된다는 거죠. 보장이 없는 부분들이라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좀 더 대승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좀 되겠지만 이런 광역으로 보면 이게 국회의석 몇 석과 바꿀 수 없는 굉장히 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표결을 할 때는 물론 계속 아픔이 뒤따르겠지만 그만큼 의석이 줄고 보충이 되지 않으면 그거와는 또 다른 부분으로 이 광역 단체를 같은 정치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체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 솔직히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매일 푸송기 먹던 사람한테 고기맛도 들려주고 우유맛도 들려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호남권에서 이미 당명까지 나온 민평당, 민주평화당 이 사람들이 뭐 대략 한 20명쯤 된다고 치고요. 이쪽에서 이제 현역들 광역으로 나가서 의원직 내려오는 사람들 치고 근데 지금 민주당의 그 속마음이랄까 내부적인 기류는 이렇게 보여요. 아무리 민평당에 나가서 친문재인 사실상의 이제 누구 말처럼 여당 도와주는 형태로 지역 민심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어요. 지방선거 때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공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 내에서. 그런데 기초의원 같은 경우는 2명씩 뽑는 경우가 많잖아요. 3인 2인. 그럴 때 안철수의 국민의당으로 나가면 3등밖에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벌써 호남이야. 호남 자민련이라고 아마 이 카드를 내밀면 분명히 민주당과 민평당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당선될 거예요. 그건 노리고 지금 나가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기류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속 우려하잖아요. 지금 20대 국회 1기에 보면 국회의장 정세균 의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회의장제가 중요한지 모르는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있었잖아. 그렇죠. 바른정당으로부터. 지금 몇 석 차이 안 나요. 한 3석 차이 정도밖에 안 나. 근데 이쪽에서 의석을 잃으면 2기 국회 구성이 또 지방선거 그 무렵이에요. 그게 딱 2년 만에 바꾸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막 우려를 보내는데 여기서 전략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난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국회의장을 자유한국당한테 뺏기는 수가 생겨요. 의석이 역전이 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2년 동안 엄청 구른 뒤에 그 다음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들한테 이러니 뽑아줘 하자는 전략을 구사하자는 내부 기류가 한편으로 있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어떻게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면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주평화당과의 공통점이 많아서 이를테면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대 개념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들과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렵긴 어렵네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막 자유한국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말도 안 되게 난장판을 피우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과반을 넘는다고 해도 그 2년 사이에 통과 안 되는 법들은 어쩔 거야?
이러면 굉장히 난감해지잖아요. 난감하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다음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020년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2022년이에요. 1년 반 정도 갭이 생기겠죠.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국민들의 적폐청산 염원, 그 다음에 촛불혁명 이후에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해 본다면 적어도 3분의 2의 의석은 여권하고 어쨌든 정의당들이 가져갔었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탈바꿈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로 거듭 태어날 텐데 그런 메커니즘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국민이 있거든요. 어떻게 국민이 현명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이 나라를 다시 후퇴할 것인지 한 발 더 나아가 전진에 나아간 선진국으로 갈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고 저는 국민의 판단을 믿어요. 네, 믿습니다. 아까 그 호남 쪽 이야기처럼 대구나 이런 데서도 분위기만 잘 타면은 기초의원 같은 거 예전에 지금도 그쪽에 가보면요 자유한국당이 거의 90% 갖고 있고 비례 의석들만 몇 개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많았잖아요. 근데 힘이 있는 여당의 뭐 영남 출신의 대통령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두석 뽑는데 예전 같으면 새누리당 한석, 보수 세력의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 한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히는 그런 거는 좀 많이 완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세력, 민주 진보 세력을 TK나 PK 쪽에 많이 씹는 거예요. 그게 세력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개혁성이라든지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명한 지휘자와 여류 성악가가 결혼을 하자 주위에서는요 정말 이상적인 커플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의 힘을 입어 아주 성공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성악가는 점점 좌절만 느꼈습니다. 매일매일 지휘자가 이걸 고쳐라 저걸 고쳐라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데 잘 되지 않았고요. 결국 그녀는 성악을 포기한 채 아내의 역할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휘자가 죽고 사업가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녀가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자 남편이 극찬을 하면서 노래를 다시 시작하라고 권했죠. 그녀는 용기를 얻어 다시 노래를 시작했고요. 카네기홀에서 발표회를 가졌을 때 대성황을 이뤄 언론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약점을 자꾸 지적하는 것보다 장점을 찾아서 그걸 키우는 게 소중하다는 것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말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쌤. 네, 겨울을 겨울답게 하는 칼바람과 동행은 한창세입니다. 이제는 기대가 돼. 뭘 준비해 오셨을까? 오늘은 뭘 드셨나요? 오늘은 김치찌개를 먹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정말 추운 날씨인데 오늘 같은 날 뜨끈한 국물은 정말 생각나네요. 네, 방금 제가 오프닝에 칭찬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리 괜찮은 사람하고 만나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꾸 기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칭찬은 되게 많이 생각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데요. 네.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이도 그렇고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칭찬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게 칭찬으로 뭔가를 사람을 바꾸는 건 분명히 방법은 맞았고 이게 더 좋은 효과를 낸다는 걸 알면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의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요. 칭찬의 역효과도 있어요. 그래요? 칭찬만 하면 자기가 잘못하는 게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칭찬과 상대방에 대한 질책을 어떤 비율로 잘 배분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리더 중에 하나예요. 7대3. 7대3? 칭찬 7? 네. 맞아요. 칭찬이 필요해요. 요즘엔 너무 많은 질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에 자꾸 어떤 긍정의 효과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영혼 없는 칭찬을 많이 하게 됩니다. 빙고! 영혼 담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알아요. 아는데 이것도 태도의 심리학으로 들어가야 되나? 그러니까 칭찬을 상대방이 명분이 없이 한다는 거 알면서도 칭찬을 받으면 기분은 좋은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호의적으로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이게 칭찬이 가장 잘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다 먹히는 게 아니고 특히 아이들은요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을 또 받으려고 계속해서 칭찬 받을 짓만 해요. 그러면서 행동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 관계에서 나이 먹어서 업무적인 건 중요할 때는 칭찬만 하고 있자니 잘못된 거를 지적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칭찬을 막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질책은 아주 정말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도 항상 그 점 방사하는데 칭찬도 눈에 보이는 족족 해주는 거,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칭찬은. 네, 맞아요. 꼭 해주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질책할 때도 비판할 때도 좀 상처받지 않게끔 잘해주는 그런 방식,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옳은 소리 한다고 막 대놓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받는 경우들 많으니까. 네. 제가 어저께 오랜만에 예전에 이제 같이 공부했던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이 방송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듣겠다고 했는데 간간히 이제 들으셨나 봐요. 그러면서 어쩜 그렇게 걱정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어쩜 그렇게 다들 재밌게 방송을 잘하냐고. 그러면서 너무 도움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칭찬으로 듣고 기분 진짜 좋던데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오랜만에 정말 보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전화를 한번 해서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 온 우리 친구는 우리 방송 듣냐고 물어봤더니 안 들으면 나한테 혼나니까 듣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가타부타 말이 없어요. 아주 과묵한 친구입니다. 2018년이 벌써 이제 1월도 얼마 안 남았어요. 요즘에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항상 아이러니가 수첩 있잖아요. 네. 2017년도, 2016년도, 15년도 갖고 있어요. 어쩜 그렇게 새해 계획이 똑같아요. 그런 것보다 내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버려요. 의미가 없더라고. 집에 짐만 쌓이고 미니멀리즘 생활합시다. 그럴까요? 네. 그 전에 그런 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내 연락처들 중에 대략 한 1, 2년 이상 연락 안 한 전화번호는 지우래요.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씩 지워나가면서 사실은요, 나이가 한 40만 넘으면은 죽어가는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걸 확인해야지 막 쌓아두고.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친척분은요, 이사를 못 가는 이유가 짐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지금까지 입었던 옷들 같은 게 다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그게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버릴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엘비스 프레슬리가 음식점에서 먹고 버렸다는 무슨 우유팩, 종이컵을 이런 거를 찌그러뜨려진 거를 주워다가 이걸 경매시장에 내놨는데, 이런 식으로 사소한 거에 집착하면 세상에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다 버리고 이렇게 홀몸이다 생각하고 사는 이 방식대로 가자는 거지. 몇 년치 뭐 다이어리를 남겨두셨다 그러니까 하신 드린 말씀이에요. 꼭 저를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 아이들 유치원 때부터 나온 무슨 안내 통지서, 뭐 납부금 통지서, 교복, 일기장 이걸 전부 다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한 번씩 전에 한번 보고는 까무라치더라고요. 그 기억이 다 나니까. 근데 그게 집착인데, 저도 그랬잖아요. 어린 애 태어나가지고 거의 만 3년 될 때까지 태어난 날로부터 단 하루도 안 빼고 디카로 사진을 찍었어요. 만약에 내가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부탁을 해서 무조건 찍어라. 나는 얘를 20살 될 때까지 남기겠다 했는데 3년쯤 지난 뒤에 포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집착이 심해지니까 그러니까 의미 없는 것들, 지우고 가야 되는 것들까지 계속 다 기억해야 되는, 그게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쌤 같은 경우에 자녀분들이 영수증이나 메모에 다 남겨져 있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계속 그걸 들여다보아야 되는 어떤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어쩌면 집착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남겨둬야죠. 정말 중요한 거. 근데 쓸데없는 것까지 다 기억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뇌를 좀 심하게 소모한다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제 우리 뭐 국사가 있듯이 세계사가 있고 하듯이 개인도 개인 사사가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과거에 그 어떤 농부가 매일 일기하고 농사 짓는 거를 쓴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한 10년 됐나요? 그게 그 사람이 쓴 게 한 35년, 40년 됐는데 그게 굉장한 중요한 자료로 그걸 정부에서 보관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국가기록원의 민간도 기록관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때 고무신이 15원을 주고 진양표 검정 고무신을 샀다. 이런 것까지 다 적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례죠.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남겨야죠. 정말 중요한 자료인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저도 있어요. 제가 지금은 약간 기록하는 방식이 바뀌었지만 제 핸드폰에도 보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일정 이런 게 와, 빼곡하네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다 정리가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 보면 그날 뭐 했는지는 아는데 연예인 뺨친다 진짜. 그렇긴 한데 너무 집착하는 건 좀 그렇고 메모하고 기록하는 건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약간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제가 시골의사 박경철 씨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10년 단위로 본인한테 선물을 한대요. 처음에는 건강을 선물해서 10kg를 뺐고요. 그 다음 10년 후에는 시간을 선물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그런 책들 이런 것들을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올해는 계획 중에 하나가 나한테 주는 선물, 나에 대한 칭찬 이런 것들을 우리 꼭 빼놓지 말고 하자. 이런 새해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한테 하는 선물도 있지만 친구한테도 선물하자. 그래서 제가 연지연 곰탕을 친구한테 선물했어요. 뭐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독감에 걸려가지고 밖을 못 나갔는데 연지연 곰탕 먹고 뭐 우리 광고주 이야기 나온 김에 좀 홍보를 해드리면은 이분들은 진짜 아무것도 안 넣고요. 네. 소의 뼈와 고기만 삶아서 내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곰탕하고 다른 게 예초에 이분들이 시작 기반이 국민TV 조합원 뭐 이런 개념이라 음식을 함부로 낼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연지연 곰탕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고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국물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고기까지 잘 들어있어가지고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래요. 특히 이번 설명절에는 그걸로 떡국 끓이시면 딱 죽이죠. 네. 저도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추합니다. 지난주 영화 케빈 코스트너 감독 주연의 늑대와 춤을 우리 함께 했었는데요. 한참 그런 여운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일기도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인디언 말로 친구라는 뜻이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주먹 쥐고 일어서의 뜻이 저는 되게 와닿았었거든요. 자기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이 주먹 쥐고 일어서가 나를 나쁜 이름으로 부르는 여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나를 또 나쁜 이름으로 부르기에 나는 벌떡 일어나 주먹으로 때렸죠. 그리고 주먹 쥐고 일어서서 말했죠. 이래서 이름이 주먹 쥐고 일어서잖아요. 예. 그래서 이름도 너무 예쁘고 나도 할 말 있을 때는 주먹 쥐고 일어나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겠다. 참지 말아야겠다. 참으면 병된다. 참는 거죠. 그래 보여 관상학적으로. 너무 참아서 이게 다 살이 되는 거예요. 왜 그 학부형 노릇할 때 말 많은 사람이 있고 대부분 사람들이 결정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근데 꼭 말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을 말로 괴롭혀요. 뒷담화 같은 거 해. 그럴 때 가서 커피숍에서 뺨 한 대 때려. 어머. 주먹 쥐고 일어서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당하고 산단 말이에요, 보통은. 뭐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진짜 캐릭터마다 그 사람이 나쁘고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나쁜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일방적으로 뭔가를 가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멈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이야기 들으면 부풀려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용도로 쓰는 그런 나쁜 습관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먹 쥐고 일어서. 가차 없이 주먹 쥐고 일어서겠어요. 네. 이번 주 박스오피스 변화가 있나요, 마차님? 네, 박스오피스는 항상 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1위와 2위가 지난주와 완전히 바뀌었는데요. 1위가 그것만이 내 세상. 이병헌과 윤여정 주연의 따뜻한 드라마인데 영린의 각본을 썼던 최성현 감독의 작품입니다. 개봉하자마자 1위로 지금 올라섰고요. 2위는 메이즈러너 데스큐어인데 미스터리한 조직 위키드에 잡힌 민호를 구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나오는 민호가 한국인 배우 교포라 그래야 되나? 네, 이기홍 씨가 주연으로 나오는 미국 영화입니다. 그리고 3위는 코코, 지난주와 같이 죽은 자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모험을 하는 가족 애니메이션 영화가 차지를 했고요. 4위와 5위가 신과 함께와 1987이 나란히 차지를 했습니다. 일간 49,500명 정도를 굉장히 비슷하게 몇 명 차이로 지금 보는 사람의 숫자는 비슷한데요. 누적으로는 현재 신과 함께가 1365만, 와우. 1987이 670만입니다. 거의 절반이 차이가 나는데 1987 힘내주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희나가 선택한 25번째 영화 웰컴 투 동막골입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메가더의 지휘로 연합군은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다. 이 작전으로 고립된 인민군들은 대부분 목숨을 잃었거나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연합군 폭격기들은 숨어있는 인민군 소탕을 위해 곳곳에 무차별 폭격을 가했다. 그 중에는 민간인 지역도 있었다. 영화는 머리에 꽃을 꽂은 이연의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미 전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낙오하고 산으로 숨어들던 인민군 장교 리수화는 국군과의 총격전으로 남은 2명의 부하와 함께 더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다 뱀바위에서 이연과 만나죠. 그리고 탈영한 위생병 문상상은 자살하려는 국군 장교 표현철을 발견하고 그 둘은 마을 사람을 만나 산속 깊은 마을 동막골로 들어옵니다. 추락한 전투기에 부상당한 미국 장교 스미스, 탈영병 문상상과 표소위, 또 낙오한 인민군 리수화 일행, 결국 마을에서 함께 마주하게 된 그들은 서로 총을 들이대며 대치합니다. 아무리 총을 들이대고 무섭게 해도 마을 주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대치하고 있는 군인들이 오히려 무색해집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대치를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내리는 빗물에 신고 있던 버선을 벗어 얼굴을 닦아주던 이연, 강혜정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수류탄에 안전핀을 뽑아 몽롱한 정신의 군인들을 바라보며 가락질하고 좋아하죠. 계속되는 대치 속에 졸음을 참지 못하고 수류탄은 떨어지고 떨어진 수류탄 위로 몸을 날리는 표소위. 다행히 불발되어 위기를 넘겼다 했는데 옥수수 곡간으로 던진 수류탄이 터지면서 영화의 명장면 하늘에서 팝콘이 눈처럼 내립니다. 이렇게 겨울 양식을 한꺼번에 날린 그들은 곡간을 채워야 했기에 마을 사람들을 도와 밭일에 나섭니다. 싸움은 멈췄지만 서로에 대한 적개심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그러던 어느 날 멧돼지의 출현으로 서로를 구해주며 이념은 사라지고 적개심도 사라집니다. 멧돼지 사건 이후 급속도로 가까워진 국군과 인민군들은 점점 마을 사람들과 동화되어가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군복도 벗고 마을 사람들의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시간도 잠시 미군 파일럿을 구하기 위해 연합군이 들이닥치면서 평화로운 분위기는 깨집니다. 마을 주민들을 위협하는 연합군, 인민군들을 돕기 위해 서로 가족이라고 나서주는 마을 사람들. 하지만 촌장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표소인은 행동을 시작하고 총격이 이루어지고 이연은 그 와중에 총상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연합군이 스미스를 구출하러 왔고 동막골을 인민군 기지로 오해해서 곧 폭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듣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건 작전을 펼치게 되지요. 연합군을 유인하기 위해 이들은 또다시 힘을 합치게 됩니다. 한국 전쟁 사상 유례없는 연합 공동 작전. 그들은 이렇게 동막골을 지켜냅니다. 영화 보면서 마성의 강원도 사투리가 계속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래요? 예전에 그 개그맨 중에 아주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 심원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략 우리 또래겠네. 근데 최초로 강원도 사투리로 개그를 해서 히트를 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유심하게 봤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따라할 수 있죠. 이제 사투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거리 비례한다. 일본에 가까운 우리나라는 일본 말과도 비슷하고요. 전라도 사투리부터 한번 쭉 올라와 보면은 제주도 말은 사실 일본 말에 또 가까워요. 억양이나 뉘앙스가. 그러다 그 제주도 말이 전라도 쪽으로 올라오고 하면서 이렇게 점점 변해가는 과정이 정말 재밌잖아요. 강원도 사투리는 그래서 북한 말과 비슷하죠. 억양이, 느낌이. 네. 근데 좀 달라 또 그게 묘하게. 정말 재밌었어요. 대학교 때 그 친구가 강원도에 사는 친구가 삼척 쪽에. 그래서 그 친구 말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랬더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재밌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영화는 근데 약간 동화 같은 느낌도 들고요. 동화죠, 동화. 동화. 전쟁 영화지만. 이따가 이야기 다시 나옵니다만. 네. 박광현 감독은 웰컴 투 패밀리 같은 동화도 만들지만 나중에 조작된 도시 같은 영화를 보면 완전히 폭력이 막 어마하게 무시한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을 달릴 정도의. 어쨌든 이 영화는 거의 보는 순간 계속 입을 벌리고 봤던 바로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해맑은 강혜정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팝콘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영화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6.25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을 확 깨줬던 영화? 그렇지. 네. 상상력이었단 말이야. 그 팝콘 수량이 엄청나게 들어갔던데요, 보니까. 아, 진짜 팝콘을 뿌린 거였구나. 이걸 상상력인데 네. 사실은요 팝콘은 그렇게 만들어지나요? 난 그게 궁금해 갑자기. 팝콘을 만들 때 왜 집에서 팝콘 만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에. 그렇죠. 네. 근데 그 꽃처럼 공기가 이렇게 네. 팍 터지면서 만들어지는 건데 네. 실제로 그게 팝콘이 만들어질까 난 그게 궁금하다고. 폭탄이 터져서 옥수수가 팝콘으로 변한다는 상상 자체가 참. 그러니까요. 정말 기발하고 너무 예쁘고. 네. 뱀이 나온다니. 여기 뱀바우잖아. 정말 잘했어요. 네. 정말. 아,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 삔이 아니죠? 꽃. 머리에 꽃 꽂고. 저는 그 뱀이 나와 그 말을 들으면서 향수기 예뻤다 이거다고 떠버렸더라고요. 와, 좀 전에 이 짝으로 휙하니 지나간 거이 님 잘해? 맞나? 바다야. 내 좀 빨라. 난 참 이상해요. 숨도 안 막히고 있죠. 이래 손을 빨리 막 휘저으면 다리도 빨라짐이, 이 다리가 빨라지면 팔은 더 빨라짐이, 땅이 뒤로 막 지나감이. 난 참 빨라. 그게 무슨 소리가? 손이 기카는데 다리가 왜 빨라? 사이 동지, 꽃 꼽았습니다. 근데 정말 모르면은 그게 무섭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총이 뭔지, 수류탄이 뭔지, 그 생각을 하면서, 와, 저들은 저렇게 마을 주민들을 중간에다 이렇게 두면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똑같은 걸 이렇게 대치하고 있으니까, 친구인가? 이런 대사가 있어서 웃었습니다. 김 선생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How are you? 하면, 그 다음에는 Fine and you? 해야 되는데, 쟤 왜 그대로 안 하냐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스미스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돼서 성이 스시고 이름이 미스인 거예요. 스미스? 스미스?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 네. 너무 예쁘고 떠오르는 장면이네요. 이 영화만 보고도 그냥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이 당시에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지낼 수 있으면 내가 보고 자랐던 북한의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되게 그래서 더 좋았던 영화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육로를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상태가 다시 오니까 지금 웰컴 투 동막골이나 공동경비구역 JSA나 이런 영화들이 다시 한번 회자되는 좋은 어떤 시기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소원 통일이라고 막 되뇌어 왔지만 언젠가부터 왜 마치 세월호를 기억하자고 잊지 말자고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잊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통일을 이야기했는데 막상 통일에 대한 분위기가 생각보다 뜨지 않는 것처럼 근데 통일은 정말 우리 민족에게 절대절명의 과제거든요. 더 늦추거나 더 멀어지면 통일하는 의미가 사라져버려요. 왜냐하면 모르는 세대가 더 많이 태어날수록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네덜란드 공항에서 환승을 할 때 제 앞에 검색대에 북한 선수들이 서 있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엔 말투가 왜 저러지? 그냥 너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혹시 북한인가?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막 소름이 착 끼치면서 가서 인사라도 한마디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너무 간절했었는데 또 무서워서 하지는 못했죠. 북한 어휘가 오 발음하고 어 발음하고 모음해서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해보세요. 50원, 50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한번 그분들을 만나서 교육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기관이 있잖아요. 하나원이나 이북오도청이나 이런 쪽에 그래서 이북오도청에 가가지고 그분들을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발음 교정? 발음 교정. 쉽나요 그게? 왜 굳이 교정을 해야 되지? 받아들이면 되지. 그니까. 근데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도 우리 대학원에서 우리 북한에서 온 북한 정보국에서 있다 온 여자분이 있었어요.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을 사용해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화합이 되고 있는데 왜 굳이 말을 남한 말로 바꾸려고 하는지 그 이해가 안 돼요. 나도 아직도 전라도 사투리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말투나 이런 거 보면. 오리지널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제 전라도니 느껴져요. 제가 서울에 산 지가 벌써 몇 년이야.
고향에 살았던 시간보다 서울에 사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음 방송에 북한 분들 두 분이나 오시는데 근데 나는 그런 거 좋던데. 그렇게 해서 자기 색깔 갖고 이야기 대화하고 안 통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물어본대요. 어디서 오셨습니까? 연변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회적인 분위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를 터부시하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낮은,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차피 이 한국 사람들하고 동화가 되려면 자기들이 북한에서 왔다는 신분 자체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데 사실 저는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뭐 북한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숨기는 사람들도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그 전라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고향 어디냐고 물어보면 전라도란 말을 못해요. 그런 것과 좀 비슷하죠. 선생님, 저 전라도인데요? 전라도라? 그런 세상 안 만들자고 우리가 지금까지 도착한 거거든요. 지역, 이런 출신, 타고난 배경, 부자냐, 가난하냐. 그런 부분은 머릿속에 계속 지어 가셔야 돼요. 우리 본인들도 사실 내가 살면서 좀 나보다 못 산다고 깔본 적은 없는지, 나보다 못생겼다고 상대방을 뭔가 좀 더 낮게 본 적은 없는지, 나보다 못 배웠다고 그 사람을 좀 비하한 적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거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지울 때 좋은 세상 만들어지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자, 웰컴 투 동막골 촬영지가 평창이라고 하던데 이번 평창 올림픽과 함께 그쪽도 구경을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 세트장을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디를 가나 영화 세트장은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실제로 영화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멋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멋져 보이지만 실제로 세트장에 가면 정말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다 실망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세트장이 아닌 자연 배경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는 한번 가볼 만하죠. 세트장은 정말 전혀 기대하지 마시라. 그래도 영화 의상도 있고요. 곤드레밥, 송어회 맛보기 등 주변에 체험도 있다고 하니까 평창은 지난주에 우리 한쌤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예, 아주 지금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콘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좌우지간 지금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공이 덜 된 게 조립식으로 건물을 막 짓고 있더라고요. 일부 좀 염려가 됐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자, 6.25 전쟁 발발 원인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6.25 전쟁 발발 원인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했다 이렇게만 보면 국한에서 본다면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를 미소 냉전 체제와 그다음에 중국의 국공 내전을 봐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 전쟁은 동아시아 30년 전쟁 1945년부터 1975년까지 바로 일본이 지배했던 전 지역이 동아시아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특히 우리 이제 한국 전쟁은 중국과 미국과 소련 그런 모든 요소를 함축하는 세계사적 대사건으로서 미소 냉전 체제의 어떤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이 시작돼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내전이 있었지만 같이 국공 합작으로 해서 일본군에게 이제 항거를 하죠. 근데 미국의 지원을 받은 장개석의 국민당이 재력도 막강하고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모택동이 이끄는 팔로군은 국민당의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1949년 4월 23일 날 이 팔로군이 양자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 12월 1일 날 천안문 광장에서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돼요. 이때 김일성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바로 남한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자 바로 우리나라에 어떻게 됩니까? 도청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읍사무소에 일제에 충성해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일본이 항복하고 나니까 8월 16일 날부터 근무를 출근하겠습니까? 출근을 못하죠.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온 관공서가 다 비어요. 그것을 바로 이제 자치위원회가 결성이 돼갖고 인민위원회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바로 그 관공서를 접수를 해서 근무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운형이 바로 일제의 패망에 준비해서 국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인민위원회잖아요. 그래서 인민위원회와 건국준비위원회가 같이 상호 협력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
미국은 한국 상황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키나와에 있는 하지 장군을 한국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하지는 일제 앞잡이 세력들을 다시 이제 등용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관공서에 있던 인민위원회를 빨갱이로 몰아서 무자비하게 숙청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죽음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 태백산맥부터 시작해서 지리산까지 다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이제 빨치산의 원조인데 이 빨치산의 대장이 이현상이란 분이에요. 그래서 이현상이란 분을 좀 이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분은 바로 동학혁명을 이끌었던 최재우라든가 바로 베트남을 이끌었던 그 호치민과 비슷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러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군정과 빨치산이 내전 상태로 있을 때 김일성이 이러한 남한의 사정을 간파하고 남한을 해방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택동의 팔로군 내에서 활락한 그 조선의용군 부대가 이 사람들은 전원부대이며 선전부대거든요. 그런데 이 조선의용군이 중국의 국공내전에도 같이 합류를 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7년 4월에 김일성의 지휘 아래 3만 명의 조선 군대가 팔로군으로 이동을 해서 중국 공산당 병력의 15 내지 20%가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김일성은 국공내전에서 조선인민군을 바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때 1950년 4월 1일 날 김일성이 박헌영하고 같이 구소련의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병력 지원을 요청을 하죠. 그런데 스탈린이 뭐라고 하냐면 국제 분위기를 감안을 해서 모택동에게 다시 이 김일성을 보내거든요. 그리고 5월 13일 날 저녁에 김일성이 박헌영과 함께 모택동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남한을 해방시킬 테니까 병력을 지원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모택동한테 승낙을 받습니다. 그래서 5월 16일 날 귀국했던 김일성이 조선인민군을 7사단으로 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1948년 2월 달부터 리홍광지대의 귀환을 시작으로 해서 1950년 3월 달까지 조선인민군 10만 명이 바로 북한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전위 조직을 결성해서 서울까지 단숨에 내려온 군대는 북한에 있던 군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 국공내전에 합류했던 조선인민조직이 바로 서울까지 침공해서 내려오는데 그 부대가 바로 방어산 부대예요. 그래서 한국전쟁은 일본의 제국주의 역사와 미국의 제국주의 역사가 만들어낸 전쟁이거든요. 일본을 향해 같이 싸우던 광복군은 남한 정부로 내려오고 또 의용군은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25라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은 20세기 한민족의 찬란한 투쟁의 성과를 사장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사가 우리 민중의 가슴속에서 많이 사라지게 됐죠. 이러한 비극이 있습니다. 정말 이 비극을 이 영화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느낌, 음악도 좋았고 영상도 좋아서 그나마 우리가 봤을 때는 마음이 덜 아팠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왜 우리가 6.25를 얘기할 때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서로. 근데 이게 그냥 출발한 게 아니라 지금 한 선생님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제국들 사이에서 남한과 북한을 앞잡이로 내세우고 대신 싸우게 만든 거잖아요. 이 체제를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저는 한민족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 경제도 사실 한계에 왔어요. 북한이 결합해준다면 한국 경제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뭔가가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족 상잔의 아픔 때문에 사실 김정은 또는 인공기 불태우고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현송월 단장 왔을 때. 근데 그분들을 막 욕할 수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쟤들이 먼저 싸움 걸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리 민족이 죽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만 갖고 있으면 그래서 통일의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는 그런 사고의 진보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평생 니들은 원수야 이렇게 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좋을 게 사실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저는 그 개성공단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상당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온 게 뭐냐면 그 개성공단에 우리 그 기업들이 입주를 하잖아요. 근데 그냥 입주한 게 아니라 거기에 등기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50년 임차를 하는데 등기를 내야 그 공장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모든 토지의 개념이 공개념 제도잖아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어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등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개성공단에 있는 모든 토지를 우리나라에서 다 등기를 분할해가지고 등기를 다 했어요. 완전 만들었어요. 등기를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한 북한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멋진 장면 중에서 하나가 멧돼지 잡는 장면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 멧돼지 장면도 저는 처음에는 CG인 줄 알았어요. 근데 CG가 아니래요. 전체 CG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다 CG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합성을 하긴 했지만 실제 멧돼지를 데리고 와서 찍었다고 하죠. 동물학대입니다. 굉장히 CG가 많은 영화긴 한데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이 블루 스크린 해놓고 거기에 이제 멧돼지하고 서로 싸우고 뒹굴고 이렇게 고생 많이 했다고 배우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전투씬, 폭파씬, 액션씬 우리는 영화로 봤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우리 할아버지 뭐 돌아가셨던 분들 이런 것도 오버랩이 되긴 했었지만 이 영화 속에서는 스태프들이 정말 실제 총기였대요. 그래서 발사 소음도 너무 힘들어서 고막 손상의 위험에 노출이 됐었고 또 정재명 씨 영화배우 정재영 인민군에 나왔던 분은 그러니까 화약 불꽃이 정재영의 얼굴을 향해서 발사돼서 심각한 눈 부상을 당할 뻔도 했었고 또 신하균 혼자서 이렇게 풀 썰매를 타는 씬 있잖아요. 근데 와이어를 설치한 크레인이 넘어졌대요, 그때. 그래서 대형 사고를 경험을 했고. 또 전쟁이 뭔지도 모르는 동막골의 이 순수한 소녀 여일 역의 강혜정은 비 오는 날 춤을 추잖아요. 네. 손을 벌리고. 이게 한겨울의 날씨 4시간이 넘도록. 아, 진짜 추웠겠다. 머리 위로 쏟아지는 물줄기를 버텨야 했다고. 와, 정말 이 얘기만 들어도 고생 많이 했구나. 근데 영화배우는 내가 보기에 하늘이 내려준 직업 같아요. 직접 간접적인 것을 다 경험하게 되는 어떤 타인의 삶. 그러니까 이 정도 고생은 사실은 어떤 그 이슈랄까 잔잔한 에피소드로 느껴지는 거지. 이 정도 직업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퍼센테이지로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행복한 일들인 거죠. 뭐 고생한 건 두 번째 치고. 누구는 해보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어떤 세팅돼 있는 곳에서 그런 고생들 한다 그러면 나는 할 것 같습니다. 더 있어요. 숲속을 굉장히 많이 헤매잖아요. 풀떡 오르고 또 그때가 100년 만에 폭설 한파가 몰아친 추운 겨울에 가을을 배경으로 하는 씬을 촬영하기 위해서 눈을 다 치우고 그 풀을 염색했대요. 네. 그래서 배우들은 이렇게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입김을 감추기 위해서 얼음을 물고 연기를 하다가 어처구니가 없네. 네. 결국 얼굴에 마비까지 경험을 했답니다. 최근에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도 여름을 배경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추운데 입김 어쩔 거야 이거 반팔 입고 네. 그런 얘기들 들으니까 정말 고생했구나. 그리고 투자 비용도 80억인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던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감독님이 이 영화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작된 도시 딱 이 두 편이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 박광현은 홍대 시각디자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직업은 광고하는 사람이에요. 되게 유명한 광고들 많습니다. 뭐 우리가 대충 말을 하면 예전에 왜 그 선영아 사랑해 혹시 기억하세요? 네. 예. 화제가 됐었죠. 마이클럽. 제가 그 마이클럽 사장을 그때 홍콩에서 100억이 들어와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네. 제가 그 사장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모르는 분이 누가 있어 지금. 뭐 그런 정도로 CF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분은 그냥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영화로는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드니까 본업은 영화 감독이지만 부업으로 CF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남긴 사람이에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뭐 목숨 걸지 마세요 뭐 등등이 보면 우리가 다 기억나는 광고들 되게 많이 만든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장진 사단이라는 게 등장하잖아요. 네. 장진 자체는 영화계에서 어쩌면 천재 대접 받는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뭔가를 막 만드는데 장진 사단에서 막 나왔던 그 영화 옴니버스 영화가 뭐냐면은 묻지마 패밀리라고 그 묻지마 패밀리 중에 한 편인 영화가 내 나이키 신발 있잖아요. 그 옴니버스로 작은 단편 영화 하나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장진이 봤을 때 이 웰컴 투 덕마골은 장진이 쓴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감독에 따라서 다 다르게 표현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진은 이 영화를 그 시나리오를 연극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제 박광현한테 이걸 영화로 한번 만들어 보죠? 해서 그러니까 단편 하나 이제 입봉한 사람한테 장편 첫 입봉작을 그 사단의 대장인 장진이 이 시나리오를 주고 한번 해보실래요라고 주는 거예요. 떨렸겠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영화가 탄생하게 되는 건데 아주 많은 영화를 만들었다고 좀 보기는 어렵죠. 이 감독 자체가. 그래서 뭐 12년 동안의 어떤 공백? 뭐 물론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영화를 한 번도 연출한 적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관계에서 난 이런 얘기 하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화계. 그러니까
보통 영화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흐름이 있어요. 감독이 되는 과정. 첫 번째, 연출부에서 저감독으로 오랫동안 생활을 해. 영화라는 건 종합예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감독이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감독은 모든 스태프를 다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화계 잔뼈가 굵어서 저쪽에 음향하는 사람들, 뭐 조명하는 사람들, 뭐 무대 세팅하는 사람들 등등등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끌어가야 되는 그 리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광고계에 있던 사람이 영화 감독 이런 걸로 이렇게 들어오면 리더십이 생길까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광현의 어떤 인터뷰를 보면 나를 그냥 광고인으로만 보려고 하는 영화인들의 시선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좀 약간 루트가 아까 말한 것처럼 연출부의 저감독이 된 사람이 감독이 돼가는 과정도 있고 그렇게 커지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부분에 누구 유명한 감독의 저감독이었다가 연출하게 됐다. 그게 첫 번째고 하나는 더 빠른 방법이랄까요. 더 중요한 방법은 영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본 쓰는 겁니다. 각본을 이 장진이 썼잖아요. 근데 네. 장진은 바빠서 이걸 연출을 못한 거예요. 바빠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이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각본 쓰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할리우드 영화계도 그렇잖아요. 각본만 쓰던 사람이 내가 직접 연출해보고 싶어라고 영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각본 쓴 사람이 영화의 70%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장진의 영화인데 박광현의 솜씨로 이렇게 만들어진 어떤 상상력이 더 추가돼가지고 그래서 박광현 자체는 CF 하던 사람인데 실제로는 본업은 영화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CF 감독인데 영화를 한 게 아니고 영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궁여지책으로 밥 벌어먹으려고 하는데 CF 쪽에서 대박이 난 나름대로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박광현 감독님 앞으로 자주 뵀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정재영 씨. 저는 이 정재영 씨를 잠깐 보면은 굉장히 무심한 듯 이렇게 대사를 던지는데 왜 이 배우한테는 이런 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약간의 진정성 같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1970년생이고 장진 영화의 페르소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진 감독하고 굉장히 많은 영화를 했었고 또 서울예대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홍상수 감독의 김민희 씨하고 나오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여기서 찌질한 연기 갑이었죠. 밤의 해변에서 이쪽에서도 나왔었고요. 굉장히 사람 냄새가 나는 저는 정재영 씨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배우 복이 좀 많은 배우. 아는 여자라는 영화에서는 이나영 씨와 함께 또 김씨 표류기에서는 정여원 씨와 함께 나왔었죠. 그리고 플랜맨에서는 한지민 또 최근에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에서는 박보영하고 함께 촬영을 했습니다. 열심히 지금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 정재영 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강혜정 타블로의 그녀를 한번 얘기를 좀 듣고 가죠. 마차님. 타블로는 지난번 우리 올드보이에서도 나왔었기 때문에. 강혜정. 네. 그런데 그 강혜정 씨가 사실은 성형수술을 한 게 아니라 그래요. 네. 치아 교정. 치아 교정만 했을 뿐인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다. 진짜?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거짓말 싫어하냐? 조금 안타깝긴 한데 당시에 지금처럼 이 단발머리가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타블로와의 결혼식 장면이 굉장히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왜냐면 강혜정이 정말 단발머리에 머리띠 하나만 해요. 그리고 드레스를 입거든요. 너무 청순해.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강혜정이니까. 네, 하지만 모두 실패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걸로 유명하기도 하고요. 이마룡 씨가 나왔잖아요. 이마룡 씨 보니까 인민군 이제 장영희 역으로 나왔는데 코미디계 대부이자 연기파 배우라고 불러달라. 그렇죠. 네, 영화에도 많이 나오셨으니까. 드라마에도 나오시고. 네. 1981년 데뷔했다가 2000년 개그 콘서트 이후는 계속 영화 드라마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드님도 임영식 씨 있는데 같이 이제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고 또 서재경 씨 나왔었죠. 아역 배우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게요. 지금은 많이 컸는데 아직도 기억 속에 아역 배우 같아요. 한지붕 세 가족, 하늘만큼 땅만큼, 카이스트, 웰컴 투 동막골에서 노래도 너무 재미나게 구성지게 불렀던 서재경 씨. 결혼해서 음식을 잘하는 여자를 만나는 게 소원이었다는데요. 매일 반찬이 9가지 이상이 나온다. 그때 결혼할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런 얘기하면 폭탄 맞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음악 감독의 이 음악인 것 같거든요. 이 음악 감독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히사이 시조라고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의 대부분의 이 사람이 하는데 그 유튜브에서도 찾아보시면은 그냥 히사이 시조로 찾아보시면은 정말 좋은 것들이 다 모아져서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근데 들어보시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2011년하고 2017년에 내한 공연을 우리나라에서 하기도 했고 전체 큰 오케스트라를 데려와서 음악을 하는데 현대에서 이러한 음악을 만드는 사람을 내가 동시대에 만날 수 있다니 이런 생각까지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네. 바람 계곡의 나우시카, 붉은 돼지, 이웃집 토토로, 천공의 성, 네. 라퓨타,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에 참여한 애니메이션 음악의 거장. 그래서 음악의 효과도 이 동막골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처음에는 애니메이션 음악의 거장으로 알려졌었지만 지금은 일본 영화 많은 영화에서도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히사이 시조. 네. 조씨야? 교포인가? 강혜정 씨의 딸 이름이 하루라고 하죠.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새로 시작한 1월도 벌써 중순을 훌쩍 넘었어요. 너무 추워서 꽁꽁 얼어붙은 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미루거나 막을 순 없을 겁니다. 우리 삶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겠지만요. 그렇다고 아주 엉망이었다 싶은 날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기쁜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침에 좋은 음악을 들었든지 누군가 기분 좋게 인사를 건네왔다든지 칭찬을 들었다든지 아니면 기다리던 차가 금방 와 주었다든지 말입니다. 기분 좋은 일을 떠올리시고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기분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라면 분명히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이나 25번째 웰컴 투 동막골 함께 하셨습니다.